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장 변전소, 12장 배전계통의 구성, 13장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 그리고 14장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빈도 횟수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 드렸던 6, 7, 8, 9, 10장, 이 부분이 가장 시험 빈도수가 많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부분부터 시험 빈도수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변전소. 변전소가 뭔지는 다 아십니다. 전압을 변성하는 장소, 아니면 기타 기기들이 모여있는 장소. 근데 여기 이제 변전소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11-1 변전소의 역할. 제가 좀 중요하다고 해서 빨간색을 해놨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그 빨간색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변전소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4개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 2, 3, 4 가나다라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1번이 전압의 변성과 집중, 조정. 2번이 전력의 집중과 배분. 3번이 전력 조류의 제어. 4번이 송배전선로, 변전선로, 변전소 부분에 대한 보호. 전압의 변성과 조정을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TR 있겠죠? 변압기에서 뭐 1호사에 대한 전압을 22,900으로 변성을 한다든가, 조정을 하는 부분. ULTC라든가 OLTC 탭 같은 걸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또,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죠? 조상장치가 있었죠. 무유전력을 공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압을 올려줄 수가 있었죠. 아니면 션트 리액터를 투입을 해가지고 전압 페널티 현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낮춰줄 수가 있었고요. 변전소에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력의 집중과 배분. 이게 뭐죠? 얘에 대한 정의가 모선의 정의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모선에 있어가지고 전력의 집중과 배분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모선에 전력이 집중이 됩니다. 여기 이제 급전선, 분기선,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들이 또 나옵니다. 간선, 급전선, 분기선 해가지고 그 용어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분기를 해주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전력 조류의 제어. 이제 조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ULTC들을 이용해가지고 전류의 양을, 전압을 조정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전력 조류도 제어를 해줄 수가 있죠. 여기 마찬가지로 조류니까 P하고 Q의 흐름입니다.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 바로 전력 조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하고 Q의 흐름이니까 P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전류를 가지고 P를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변압기라든가 이런 부분. Q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상장치. 그런 부분을 하시면 되고. 송배전선로 변전소의 보호부.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호개전기죠.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는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설비들이 뭐가 있는지 11-2 변전소의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제목 정도만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1번 주변압기. 2번 조상설비. 많으니까 제가 1, 2, 3, 4, 5, 6, 7, 8, 9, 10은 안 적겠습니다. 한 10번까지 있는데, 세 번째, 모선. 네 번째, 차단기. 다섯 번째, 단로기. 그 다음에 피레기.
중성점 접지기기, 접지장치, 어싱 스위치, 뭐 DS 여기 다 나오죠. 달러기는 DS고 접지장치는 ES고 그 다음에 배전반, 판넬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설비들이 있다는 얘기죠. 변전소에는. 기타 설비들이 뭐냐? 뭐 UPS라든가 배터리라든가 그런 통신용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변전소 밑에 지하에 가면 이제 지중 케이블 같은 게 프레셔 탱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그 한전에 안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765, 345, 154 뭐 이런 변전소에서 가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못 보시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또 설명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뭐 중간에 지금 그 파워포인트로 뭐 돼 있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사진 자료들을 보고 중간중간에 제가 1장에 나오는 부분, 2장에 나오는 부분, 3장에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이해하시기 쉽게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제 문제들이 좀 중요합니다. 예제 11-1 예제를 보면요. 변전소 접지 목적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들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1번이 뭐다? 기기보호. 2번 중성점 접지. 3번 근무자의 안전. 기기보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접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기가 소선되지 않게끔 보호를 한다는 얘기예요. 중성점 접지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여러 가지 보호 방식을 맞춰줄 수가 있고요. 근무자 안전은 접지를 한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지락 전류를 바깥으로 빼줄 수 있는. 예를 들어 그 저희가 내선 규정에 의하면 지금 뭐 그 규정들이 좀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지전압 뭐 60V 이상에 대해서는 지락 차단 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만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용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배우시는 ELB, 누전 차단기 같은 걸 시설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런 용어들이 제가 그전에는 얘기했지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기에 사용되는 그 기준들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저쪽에서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죠. 통일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애매한 그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2 예제를 보시면은 뭐가 있냐? 차단기, 단로기에 대한 역할, 개폐 시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들은 이제 기사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 배우셨죠? 차단기 양 후단에 DS가 있었을 때 그 DS는 무부하 개폐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하 개폐를 못합니다. 얘는 DS입니다. S가 뭐? D는 디스커넥팅. 끊어주는 거고, 달로 해준다는 얘기고, S는 스위치라는 얘기죠. 스위치, 우리 이거 절연 스위치처럼 이렇게 스위치라는 얘기입니다. 온오프만 해준다는 얘기죠. 얘는 CB죠. 서키트. 회로를, 브레이커. 차단해준다는 얘기죠. 이건 사고전류도 차단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MCCB, 몰드 케이스 서키트 브레이커, OCB, VCB, ACB, 뭐 이런 것들은 사고전류도 다 차단해줄 수 있는 겁니다. ELB, 이것도 B자죠.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사고전류를. 근데 S는, S로 끝나는 것들은 사고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하전류도 차단을 못 해주는 게 있습니다. LBS가 뭐죠?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 여기는 B자도 들어있죠. 아, 부하전류를 차단해줄 수 있는 스위치구나. 근데 LBS 같은 이제 사고전류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B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브레이커 역할을 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스위치거든요. ASS, 오토 섹션 스위치. 이런 것도 스위치라는 얘기죠. 이제 배전솔로 이제 보호 방식에서 AS를 썼을 때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리클로저가 어떻게 되고, 섹셔널라이저가 어떻게 되고, 라인 퓨즈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 협조 부분에 대한 배전솔로 보호 방식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기본서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연구반 교재들을 가지고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에 가면 차단기에 대한 전격과 동작 책무를 물어봅니다. 이 전격이 뭘까요? 네. 전격이 바로 규정된 책무, 조건, 동작하에서 성능의 보장 한계다. 제가 적어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규정된 책무, 동작 하에서 성능의 보장 한계다. 제품이 보장해주는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전격. 내가 이만큼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전격. 전격 전류가 얼마다, 전격 전압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흘릴 수 있는 전격 전류는 이거 이상은 못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전격 전압은 이거 이상 못 건다는 얘기죠. 이제 오늘 이따가 배울 때 이제 표준 전압, 공식 전압, 기준 전압,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최고 전압. 전격 전압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됐냐? 기준 전압 곱하기 뭐 1.1배, 또 그 기준 전압 뭐 곱하기 1.15배,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그것들이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송전 전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1장에서. 동작 책무는 어떻게 했냐? 동작할 수 있는 책임을 대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 자동차 보험도 울면 어떻게 되죠? 무한 책임이 있고, 유한 책임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책임을 짓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상태에서 동작을 시키면은 기기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동작을 수행을 했을 때는 이 기기는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동작 책무를 보시면은 어떻게 나왔냐? 일반형, 고속형으로 나눠진다. 일반형, 고속형 나눠진데, 일반형은 5, 다시 3분, 다시 CO 다시 3분, 다시 CO. 고속형 5 다시, 얘가 몇 초냐면은 0.3초. CO 다시 3분 다시 CO. 이겁니다. 5는 오픈. 사고 나면 오픈을 합니다. 오픈해놓고 일단 3분 동안은 기다렸다가 다시 클로즈 앤 오픈을 한 다음에 3분 동안 기다렸다가 클로즈 앤 오픈을 하면은 이 기기는 터지지 않고 쓸 수가 있다. 근데 이 규정된 동작 책무 이상의 가혹한 조건이 가해지면 얘는 나중에 이 기기의 성능을 보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속형 같은 처음에 0.4초 이후에 투입을 해도 얘는 견딜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사고 전류가 엄청나게 크게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고 전류를 얘가 데미지를 잠깐 먹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열이 축적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기기에. 그 기기에 축적된 열을 빨리 방산을 시키고 다시 투입을 했다가 다시 이제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속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빨리 방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0.3초 이후에 다시 클로즈 앤 오픈을 해놓고 다시 기다리라는 얘기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여기 뭐 1초 이내에 다시 투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차단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사는데 거기에 사용자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PLA 해가지고 요즘은 그게 아마 2007년도부터 바뀌었나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에어컨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당연히 안 먹죠. 근데 그걸 먹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은 에어컨 회사에다 책임을 배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제가 보니까 사용자 설명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사용자 설명서가 어려우시면은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들을 읽어보고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를 들어 세탁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사람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근데 그런 내용을, 왜냐면 세탁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죽거나 그런 부분이 생겼거든요. 안전장치가 안에 들어가면 잠기니까 못 엽니다. 애들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익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동작 책무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써준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1-4에 보시면은 GIS 변전서. 장점, 단점, SF6 가스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요. 지금 이제 기후변화 협약 때문에 SF6 가스도 6개 지금 사용하면 안 되는 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뭐 CO2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인데 SF6 같은 경우는 한 1000년 동안은 그게 안 없어집니다. 한번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비닐 같은 거는 쓰레기 더미에다 파묻었다. 그럼 얘가 한 150년 정도 지나야지 분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1000년 동안 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규제하는 그런 조건들인데 아주 미량밖에 안 되죠. 이 CO2가 그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기후 변화 협약에서 그 CO2를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하죠.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아셔야 되는 내용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그런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가 이런 그 에너지 절감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있네. 그냥 11-7의 단락 용량 경감 대책. 이거 25점짜리로도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10점짜리로도 나오고. 작년엔가 이게 단락 용량 경감 대책이 25점짜리로 아마 나왔던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11-9의 스카다. 스카다가 뭔지는 알아야죠. HMI, MMI. 뭐 다 똑같은 용어인데, 스카다는 슈퍼, 바이저리, 컨트롤, and 데이터 액퀴지션. 관리자가 제어하고 데이터를 취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HMI나 이런 것들은 휴먼맨 인터페이스거든요. 사람이 앞에서 눌러서 하는 겁니다. 얘 같은 건 뭐냐면 이제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변전소도 보면 사용자가 직접 가서 이렇게 보고 전력일지 쓰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죠? 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보호계정기에도 보호기능, 통신기능, 이벤트 기능, 자기진단 기능. 저는 이제 보호계정기.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날로그도 있고, 정지형도 있고, 디지털형도 있고,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옛날 삐삐 썼으면은 유선전화기 쓰다가 지금 무선전화기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지털형에 대한 보호계정기에는 뭐 장단점을 쓰시오. 이렇게 특징을 쓰시오. 저는 외웠습니다. 이게 뭐 보통 이자다. 요즘 이자들이 막 올라가니까. 보호기능, 통신기능, 이벤트 기능, 자기진단 기능,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훈련들을 해 나가시는데 이런 키워드를 이제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처음에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서 하면서 연구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단계에서 이런 것들 조금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요걸 또 다른 용어로 IPCS, 뭐 EMCS, ECMS, 뭐 또 이런 용어도 나옵니다. 인텔리전트 프로텍션 컨트롤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용어는 다 똑같은 건데 이제 쓰는 용어들만 좀 틀리는 겁니다. 자동차라고 얘기하고 카라고 얘기하고 버스라고 얘기하고 자동차의 구조는 똑같은데 약간씩 하는 역할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얘들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가 이름을 붙이는 거에 따라서 조금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장 배전계통의 구성. 배전계통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여기도 이제 나누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압, 고압, 특고압. 저압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김 대리님? 저압의 기준이. 그리고 예. 이걸 딱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AC 600V, DC 750V, 고압 AC 얼마? 7000V, AC 7000V 이상, 이하. 여기 600V 이상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이고요. 외국 기준. 거기는 이제 LV, MV 이렇게 나타나는데 LV가 얘는 1000V입니다. 1000V. MV가 이거
5kV인가? 1000V 이상인데 1000V 이상에서 1kV에서 35kV까지 뭐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왜냐면 국제화가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만 가지고 보시지 말고 이제 외국 기준에 대해서도 약간씩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초고압 뭐 이런 얘기도 쓰죠. 3, 4kV 초고압, 특고압 뭐 얘기하는데 22,900만 되면 이제 특고압입니다. 154도 특고압인데 그걸 뭐 얘기할 때 뭐 초고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용어들에 대해서는 다 특고압에 해당됩니다. 그냥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고압 배전 계통의 구성. 고압 배전 계통의 구성. 제가 써드리는 건 여러분도 쓰시라고 쓰는 겁니다. 네. 저번에 그냥 안 쓰고 했더니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셔가지고 이번에 좀 바꿔본 겁니다, 지금. 자, 수지식, 한상식, 망상식. 뭐, 수환망,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 망환수 외우셔도 되고, 환수망 외우셔도 되고, 여러분들 외우기 편한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아니, 중간에 뭐, 지자, 지상, 망으로 하든가. 예?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급전선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도 또 나오는데, 고압 배전 계통의 구성이 또 여기 나옵니다. 네.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니까. 저압 배전 계통의 구성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금. 자, 12-3 저압 배전 계통의 구성.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에 대한 거는 여러 번 한번 보시면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시면서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이제 오늘 조금 이따부터 1장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살을 붙여서 넣으시는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방사상, 저압 뱅킹,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있습니다. 방사상. 제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쓰실 수 있어야 되니까. 저압 네트워크. 세 가지가 있다. 방사상, 저압 뱅킹, 저압 네트워크. 왜냐면 배전 부분이 조금 그 시험 빈도수에서는 작지만은 나왔을 때는 10점짜리, 25점짜리로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고압 배전 계통의 구성하고 저압 배전 계통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점짜리로 저압 배전 계통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캐스케이딩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 디스크리미네이션 또 이런 용어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건 좀 실무적인 부분인데 저압 뭐 캐스케이딩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것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변압기 2차 측에 사고가 나면은 사고 전류가 큽니다. 여기 한 40카 나왔다. 그럼 여기는 이제 좀 줄어들겠죠. 뭐 한 30카가 나오고 여기는 한 20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가 늘어나니까 저압에서는 고장 전류가 점점 줄어들겠죠. 물론 안전공사에서 이게 차단기 용량 선정하는 기준들은 좀 틀립니다. 약간. 그런데 여기에 캐스케이딩이 되는 MC12를 달게 되면은 여기 지금 30카짜리고 20카지만 고장 전류가 줄어들지만 얘 캐스케이딩의 의미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사고 전류가 이런 식으로 피크치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크치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40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캐스케이딩이 된다는 건 뭐냐면 퓨즈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40카가 흐르지만 얘가 40카가 흐르기 전에 요
설치되어 있는 MC12 차단기가 40카가 흐르기 전에 한 15카다. 이 에너지를 면적을 봤을 때 한 15카 정도로 차단을 해준다.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여기 달려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40카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줄여줄 수가 있겠죠. 요 밑에 30카짜리가 15카짜리로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카짜리도 15카짜리로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0카짜리는 30만 원인데 15카짜리는 15만 원이다. 훨씬 더 경제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게 캐스케이딩입니다. 이게. 거기 안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와닿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 내용들 설명된 게.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가 피크치를 급격하게 밑으로 제한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기기들이 절연이 우수해져 가지고, 왜냐면 사고 전류가 이 이상은 흐를 리가 없으니까 이 차단기에 의해서 무조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얘들은 조금 더 경제적인 부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캐스케이딩의 원리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뭐냐면 차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차단을. 전류를 차단해주거나 아니면 시간을 차단해주거나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여기 차단, 여기 차단, 여기 차단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호계정의 특성 곡선을 보시면은 요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가 나니까 이렇게 빨리 떨어져야 되겠죠. 여기가 전류고 여기가 시간이다. 그럼 사고 전류가 작았을 때 시간이 늦고 사고 전류가 컸을 때 시간이 빨리 떨어져야 되는 게 바로 이게 반환시 특성 곡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노멀 인버스, 벨 인버스, EI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기울기에 따라서. 근데 얘는 전격 전류가 작으니까 여기서 시작할 거죠. 얘는 전격 전류가 이거보다 좀 크겠죠. 왜냐면 여러 개가 더 붙으니까. 그럼 얘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얘는 전격 전류가 더 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하고 여기 부분은 자동적으로 시간 협조가 난다는 게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전류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시간에 대해서도 차이가 난다는 게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요 캐스케이딩 부분은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25점짜리라 가지고 고압 스폰 네트워크 방식만 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책에는 이게 저압 배전 계통의 구성 안에 스폰 네트워크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저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고압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압 스폰 네트워크 방식. 스폰 네트워크가 뭐냐면 이제 변전소 두 군데서 선로를 3개 이상 받는 겁니다. 절대 정전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왜냐면 한쪽 변전소가 죽어도 나머지 변전소는 살아있을 거니까. 그럼 그쪽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쓰는데, 이렇게 3개를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차단기 그리고, 변압기 그리고, 여기 퓨즈 달고, 네트워크 프로텍터 달고, 이렇게 이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장단점들도 있는데, 여기 이제 보호 방식이 이제 3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보호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대전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차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역무차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역무차로였습니다. 역무차. 역전력 차단, 무전압 투입, 차단압 투입. 근데 이렇게 오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역차무로였습니다. 역차무. 왜 이렇게 했냐면, 역전력, 이건 차단입니다. 차단. 이건 차전압 투입입니다. 투입. 이건 무전압 투입입니다. 얘는 차단이 되고 얘는 투입이 되고 얘는 투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67입니다. 6 다음에 7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7 다음에 8이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8이 나왔으니까 또 8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4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6, 7, 7, 8, 8, 4. 앞에 대가리 6, 7, 7, 6, 7, 8, 7, 8, 4. 이렇게 오셔도 돼요. 6 다음에 7이니까 7, 7 다음에 8이니까 8, 8 다음에 4가 나왔다. 이렇게. 외우실 때 이제 리듬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외우는 것보다 노래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흥겹게 이제 외우셔도 되죠. 그리고 역차무 6, 7, 8 이렇게 오시면은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차단이고 얘는 투입이다. 역전력이 흘렀을 때, 이쪽으로 역전력이 흘렀을 때 차단을 시켜라. 차전압이 생기면은 투입을 시켜라. 무전압. 이 앞에 무전압이 생겼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여기가 살았다. 여기가 무전압이고 이쪽이 살았다. 그러면 여기 무전압이 됐다. 그러면 바로 투입이 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폰 네트워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자동적으로 정전 없이 빨리 투입돼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입니다. 사고가 나면은, 사고 났으니까 역전력이 흐를 거 아닙니까? 요 지점에서 사고 나면은 여기도 전류가 흐르고 여기서도 흐르겠죠. 그럼 얘가 봤을 땐 역으로 전력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땐 차단을 해라. 요거는 이제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차단이 된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 되면 투입을 해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기본서에는 자세하게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요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변압기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되고 각각의 보엽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연구반의 교재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본서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 배전설레 전기 방식. 이 대제목을 써드리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제목을 알면은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배전설레는 전기 방식이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뭐로 나눠졌죠? 아까 배전설레에서 처음에 할 때 여기 배전계통의 구성에서 어떻게 나눠졌죠?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나눠졌습니다. 얘도 배전설레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고압하고 저압으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써보시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고압에서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고압에서 단상을 쓰나요? 저희가? 안 쓰죠. 삼상만 쓰다 보니까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이런 방식을 쓴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1장에 배전선로에 대한 이 전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책에. 근데 제가 1장에서는 이걸 좀 생략을 할 겁니다. 많이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갑니다. 왜? 12장에 이게 자세하게 나오니까. 고압하고 저압하고 삼상 3선식. 그러면 저압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이 부분에 대해서 뭐뭐들을 비교한다? 여기에 대해서 비교하는 부분이 1. 선로 손실을 비교합니다. 2. 단면적을 비교합니다. 3. 용적 등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뭘 비교하냐면요. 소요 전선 용량, 송전 전력, 전력 손실, 이거를 비교를 한다. 요걸 계산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요거에 대한 것들을 비교합니다. 요게 이제 표로 다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다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장에서는 간단한 아까 송전 전력과 송전 전압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4에 고기 부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송전 용량을 늘렸을 때, 뭐 승합을 했을 때, 송전 거리를 증대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나와 있는데 예제에 가서 보시면 여기서 예제에 보시면은 승합 전후에 공급 전력을 비교하는 예제가 나옵니다. 비교합니다. 승합을 어떻게 했냐면 루트 3배 승합을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여러분이 배우시겠지만 전압과 전력에서의 관계에서는 전압의 자승에 비례합니다. 이 전압이 루트 3배 늘어났으니까 이게 자승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공급 전력은 3배 늘어날 거란 얘기죠. 이런 기본적인 것은 1장에서 배우시되 나머지 이런 비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12장에 가서 배우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또 보면은 승합시, 송전 거리가 증대되는 부분. 압력이 늘어나면 멀리 가겠죠. 전압도 똑같다는 얘기죠. 전압이 커지면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손실도 줄어들겠죠. 왜냐면 전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올라가니까 P는 루트 3 VI에서 우리가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전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전력을 보낼 때. 전류가 줄어드니까 전선이 가늘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철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아져도 되는데 대신 이제 전압이 올라가니 유격거리가 약간 증대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송전 용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올라가게 되면 얘가 똑같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4를 안 하고 345를 안 하고 765로 자꾸 하는 부분들이 765로 하면은 많은 양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철탑 하나만 설치를 해도 154가 뭐 100MV, 뭐 3000MV, 예? 뭐 8200MV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죠. 송정 용량이 얘가 2400인가? 이렇게 되고 2배 뭐 이런 식으로 2배가 훨씬 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용량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154로 보낼 거 345로 보내고 345로 보내고 765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장에 사실 그 우리나라의 송전 전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철탑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서에는 없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반 교재를 가지고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3장. 배전대 전기적 특성. 여기 뭐가 나올까요? 4장에 있는 선로정수가 또 똑같이 나옵니다. 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아까 저희는 뭐 어떻게 했죠? 송전 쪽에서만 배웠죠. 이게 뭐냐면 송배전공학입니다. 송전하고 배전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 저희가 선로정수는 뭐예요? 가공송전선로하고 지중 송전선로에 대한 선로정수를 배웠죠. 여기는 배전선로에 대한 선로정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3-1에 선로정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송배전공학 책에서는 송전공학, 변전공학, 배전공학을 배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계통공학을 따로 배우시고 그다음 발전공학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송전하고 변전, 배전 부분이 여기 나와 있다 보니까 시험 빈도가 여기서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력계통에서 또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발전 쪽은 좀 시험 빈도가 좀 떨어지고요. 선로정수에는 뭐가 있다고요? R을 치지. 똑같이. 근데 여기서 이제 G값은 이제 무시해도 되니까 R을 치분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에서 배웠던 RLC하고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2 전압강화. 우리가 고압송전선에서는 전압강화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세고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강화가 크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변전선을 설계하다 보면 22,900에서 380으로 안 하고 중간에 6,600이라는 전압을 넣는 것들은 전압강화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에 고압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전압강화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고압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역기전력. 전압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역기전력. 그리고 전압강화율. 전압 변동률. 그리고 전압강화를 증명하는 부분.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10점, 전압강화 증명은 10점짜리 내지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데 PR 플러스 QX는 VR의 자승. 이걸 증명하시오. 그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무의 전력의 변동이 전압에 의해서 뭐 기인함을 증명하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인데 유의 전력에 의한 변동보다 무의 전력에 의한 변동에 의해서 전압이 변동됨을 증명하시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10점짜리로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25점짜리로 어렵게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명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다 답안지를 가지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겠죠. 13-3 전력 손실. 이제 손실이란 부분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손실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손실들을 볼까요? 전선 그리고 케이블에 의한 손실을 먼저 봤습니다. 케이블의 저항에 의한 손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옴 손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열손,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I 자승 R이라는 얘기죠.
이런 내용이 있더라. 변압기에 대한 손실이 있겠죠. 변압기의 손실은 두 개가 있겠죠. 무부하 손실, 부하 손실. 부하는 이제 동이니까 동선. 무부하일 때는 철선, 뭐 표류부하선, 뭐 여러 가지 그 손실들이 또 나옵니다. 와류선 등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손실계수와 부하율 관계식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분산 손실계수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분산 손실계수.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들이 또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스몰 h 부하의 정의를 분산 상태에 따른 전력 손실의 정도 이건 뭐냐면 이제 부하의 분산 상태에 따른 전력 손실의 정도인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립니다. 이렇게 정도 그려놓으면 되겠네. 그림 분산 부하율 그리고 손실계수 분산 손실계수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방정식 계산하는 방정식 이렇게 나눠지면은 총 4개로 그려진다, 이렇게. 근데 이제 책에 있는 그 순서를 조금 제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끔. 먼저, 말단일수록 큰 부하. 이거는 평등 부하. 얘는 송전단일수록 큰 부하. 이거는 중앙일수록 큰 부하. 말단일수록 큰 부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말단이 될수록 이제 부하의 양이 커집니다. 이렇게. 얘는 평등 부하니까 부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평등하겠죠. 송전단일수록 큰 부하. 이렇게 되겠죠. 송전단일수록. 이렇게. 이게 송전단이고 이게 말단이니까. 송전단에 부하가 많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일수록 큰 부하. 이거는 중앙일수록 큰 부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부하 형태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 부분이 그려지고, 얘는 점차 똑같이 감소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 분포가 그려지고, 얘는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되는 식으로 전류 분포가 그려지고, 얘는 이걸 이렇게 나눠서, 여기까지는 아까 이게 감소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됐죠?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여기 부분 가서는 다시 또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가죠. 두 개 합해진 거죠. 얘하고 얘가 합해진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여기 구간으로 봐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내어주시면 얘하고 얘 합쳐져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가 좋으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 외우시기 좋게끔 제가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수치가 줄어듭니다. 수치가 줄어든다는 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얘는 좀 예외입니다, 얘. 얘 3개까지는 줄어드는데 얘에서는 그 법칙이 조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어떻게 되냐, 값이. 3분의 2다. 얘는 이거보다 줄어드니까. 얘가 한 3분의 2니까 어떻게 되죠? 7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일단. 얘는 그거보다 줄어든 50% 정도가 되겠다. 50%면 얼마죠? 2분의 1. 얘는 그거보다 줄어들 거니까. 한 33%. 뭐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 외우는 방법. 이제 잘 해보시면 아는데 외우는 방법.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점차 줄어든다. 얘는 이제 여기하고 꼭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약간 2분의 1. 이렇게. 얘하고 짬뽕이니까. 얘하고 이제 짬뽕이 됐으니까. 얘가 아까 지금 요거하고 짬뽕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하고 얘가 짬뽕 됐으니까 이 가운데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외우는 방법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중요한 게 이 분산 손실계수를 구하라는 부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요 말단일수록 큰 부하일 때 분산 손실계수를 구하라. 분산 부하율하고 분산 손실계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분산 부하율과 분산 손실계수를 구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이제 이걸 머릿속에 딱 이렇게 될 거라고 답을 알고 나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좀 빠르다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 15분의 8 정도가 나옵니다. 얘도 적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얘보다 이제 조금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15분의 5 정도를 보면 됩니다. 15분의 5. 요거보다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뭐죠? 3분의 1. 되시면 된다는 얘기죠. 얘도 15분의 저기를 보시면 되는데, 3 정도로 이제 오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5분의 1. 줄어드니까. 이렇게 3, 5, 8. 70%, 50%, 33%. 요거는 요거 중간. 얘는 이제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요거에 또 중간인데, 얘는 이제 15분의 6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 15분의 6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계산해보면 60분의 23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 15분의 한 6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셨던 것처럼 요거 한 중간 정도 된다는 건 아시겠죠? 15분의 6이 아니라 얘가 5점 몇이 됩니다. 5.7인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대략 그런 비율이라는 걸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걸 계산하기 위한 방정식이 있는데, 얘 부분은 먼저 여기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줘야겠죠. 여기는 부하의 분포고 이건 전류의 분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류 I가 요 X 지점까지 요게 X 지점까지 갔을 때 처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이렇게 됐을 때 얼마냐를 이렇게 이제 요 곡선에 의해서 계산을 해낼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감소되니까 감소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방정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흐르는 요 전류 I는 여기에 대해서 이 전류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소가 되겠죠? 그 감소되는 감소 방정식이 얘는 1 마이너스 크니까 얘가 크지 않습니까? 얘는 작고 크니까 많이 빼줘야 되겠죠? X 자성을 빼준다. 큰 값을 빼줘야 된다. X를 자성하면 이제 커질 값이니까 값이. 그 여기는 I는 I에 똑같습니다. 1까지. 여기 I는 I에 1 마이너스까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뭘까? 요거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죠? 점차 작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작으니까 X. 자성이 하나 빠졌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더 작아져야 되겠죠? X에 요 바깥에 이제 자성이 붙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제 나중엔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을 딱 봤을 때, 책의 이 내용을 봤을 때 머릿속에 딱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나눠서. 여기 때는 여기 때는 여기 때는 요 방법이, 여기 때는 요 방법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 두 개를 해서 나눠서 분해해서 쓰시면은 나중에 이 값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 값들이 이렇게. 좀 어렵지만은 이제 외우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변압기 손실이 나옵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야? 철선, 동선. 철선이 뭐라고요? 무부하선. 동선이 뭐라고요? 부하선. 뭐 표류부하선은 뭐 여러 가지 와전류선 뭐 여러 가지 에디 커런트 뭐 이렇게 나오죠. 또 나중에 그런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감소 대책에 대해서 나옵니다. 변압기 소음에 대해서 소음에 관련된 문제들이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변압기 소음에 관련돼서 답을 쓰라고. 변압기 효율에 대해서도 또 나옵니다. 효율. 여기 세 가지 효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측, 그리고 뭐 귀약 효율, 전일 효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제 13-9번을 보시면요.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됨을 증명하시오. 최대가 됨을 증명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쉐링 브릿지 같은 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 쉐링 브릿지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다. 그럼 여기 값을 놔두고, 얘하고 얘 곱한값하고, 얘하고 얘 곱한값이 같게끔 얘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쌍대성으로 해가지고. 얘 곱한 거하고 얘 곱한 게 같았을 때, 그때 이제 정확하게 계산이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효율이 최소가 되는 게 이 내부 저항하고 외부 저항하고 같았을 때, 요때 이제 저항이 같으면 요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전력 전달 조건을 증명하시오. 나중에 나옵니다. 그럼 이 내부 저항하고 외부 저항하고 같게끔 만드는 부분. 이게 뭐라고 했죠? 철선은 무부하선이고, 동선은 부하선이라고 그랬어. 마찬가지로 내부, 외부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만 아시지 말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좀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오래 잊어버리지 않고 암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3-4 시설과 과학. 여기에는 이제 이번에도 10점짜리로 나왔었죠.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뭐 수등하,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수등률 외우셔도 되고, 수부율 외우셔도 되고, 수부하 외우셔도 되고, 순서를 여러분들 바꾸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이게 뭐가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제가 외우는 방식이고, 또 여러분들 외우는 방식은 또 틀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3-5 변압기와 부하. 책 보고 이런 것들을 모르시진 않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는 거는 이걸 아까처럼 이제 나누는, 책에는 이런 것들이 안 나눠져 있으니까 나누는 방법이라든가, 키워드로, 그 다음에 이것들이 조금 더 외우기 쉬운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외우는 건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죠. 변압기 용량을 결정합니다. 어떤 식으로 용량을 결정하는지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VV 결선 변압기의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출력. 뭐 이용률 같은 거 나오죠. 이렇게 델타 결선에서 얘가 하나가 없어져서도 두상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57.7% 나오죠. 얘가 이렇게 됐다 해서 이제 V처럼 보인다고 해서 VV 결선이라는 얘기죠.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이 죽었을 때 두 상 가지고도 충분히 전력을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단상 부하일 때는만 가능하겠죠. 삼상 부하에서는 한 달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쓰냐면 보통 3상 3선식에도 보면 단상 부하들이 걸려 있거든요. 3상 4선식도 어차피 다 단상 부하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3상 4선식 같은 경우는 중성선이 단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퓨즈 같은데 단선이 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단상 3선식에서 가운데 휴즈를 넣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3상 4선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부하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R, S, T, N.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배전산압이 380에 220이다. 여기는 얼마 걸리죠? 다 380이 걸립니다, 여기는. R, S, S, T, R, T. 근데 여기는 우리들이 단상부하를 이렇게 걸죠. 전등을. N에다가. 그럼 전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R상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S상에서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T상에서 왔다가. 왜냐면 단상이 걸리니까. 3상을 쓰면 여기서는 R상, S상, T상 가가지고 3상을 가게 되면 3상번은 여기서 벡터합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선의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죠. 3상번은. 단상번은 어떻게 되죠? 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단상은 이제 영상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위상이 같아지니까 이런 개념을 보면 스칼라 합이 여기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단상도 이렇게 지금 벡터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크기가 크면은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안 흘러야 지 정상입니다. 단상이 그렇게 되면 안 흘립니다. 근데 삼고조파가 흐르게 되면 여기서 삼고조파는 스칼라 합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단상 부하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만 부하 배치만 해주면요. 중성선의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성선을 만져보시면은 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뭉하고 이제 울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2차 측에 갈려있는 단상 장비들이 많죠. 거기서 이제 뭐 정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형광등 안에 안전기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육입니다. 그런 정육에서 발생된 고조파 때문에 여기 영상고조파가 흐르게 됩니다. 영상고조파가 영상성분이다 보니까 스칼라 합이 되겠죠, 여기. 영상고조파가 이렇게 하나씩 흐르게 되면 여기 단상 정육에서 나온 부분. 그럼 여기서 이제 3배가 되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게 기본파입니다. 3고조파는 1고조파가 60Hz다. 3고조파는 60을 곱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80Hz죠. 180Hz가 나오려면은 이게 60개 있는 게 60Hz인데 이게 3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3개가 하나, 둘, 3개. 3개가 있죠. 근데 120도가 틀려져도 S상에 가도 이 3개의 부분이 여기 또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부터. S상인데 120도니까 여기가 90도니까 120도니까 여기부터 또 여기 180도. 여기 120도니까 여기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이렇게. 또 240도니까 거기서부터 또 시작돼서 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R, S, T가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3개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3개가 합쳐지니까 S, T 이렇게 3개가 합쳐져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합쳐지는 부분이 여기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R상이 이렇게 했으면 S상은 이렇게 오고 T상은 이렇게 오고 여기서 합쳐지면 요 지점에서 봤을 땐 0, 요 지점에서 봤을 땐 0, 요 지점에서 봤을 땐 0 이렇게 이제 다 합쳐지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요 지점에 봤을 때 3배가 되니까 그런 전류가 여기 흐르기 때문에 여기 과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만약 여기 지금 220V가 걸립니다. 여기도 여기 220V, 220V, 220V가 걸립니다. 근데 이제 중성선이 단선이 됐을 때 이건 고조파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고조파가 잠깐 나오니까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에서 뭐 전압변동이라든가 고조파가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는 220V인데 중성선이 단선이 됐을 때 단상 3선씩에서 퓨즈가 됐을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쪽으로 돌아가던 부분이 여기 선로가 끊겼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S나 T 쪽으로. 여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그럼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하나 됐던 부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가죠. 2개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 220V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220V를. 근데 이걸 이제 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펴서 그려보면 이거죠. 얘가 220V를 견딜 수가 있었고 220V를 견딜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 사이에 전압이 어떻게 되죠? 380V가 걸릴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중성선 끊어졌다고 해서 얘가 380V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380V가 걸리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나누면 190 나눠졌다. 그럼 얘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거 임피던스입니다, 이게. 요거 임피던스에서 하나 쪽이 왜냐면 여기 지금 380V가 걸렸는데 사실상 여기 임피던스에서 전압이 걸려지는 게 틀려질 거 아닙니까? 회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임피던스에 분배해가지고 전압이 걸릴 거니까. 하나가 250V가 걸려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130V가 걸려버리고. 그럼 이게 견딜까요? 220V가? 220V의 허용 전압이 몇 볼트까지죠? 요 다음에 14장에서 나옵니다. 110V, 220V, 380V. 여기 허용 전압 기준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는? 몇 볼트죠, 여기?
사장님? 몇 볼트죠? 6볼트. 여기는 몇 볼트죠? 6% 생각하시면 됩니다. 6, 622, 622, 13볼트. 요거는 10볼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10%, 38볼트. 여기는 6% 정도, 여기는 10% 정도. 요것들을 알고 계셔야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한자는 이제 또 틀려지죠, 한자는. 22,900 같은 경우는 전압 강화를 5% 이상, 5% 미만으로 해서 이제 또 나눠집니다. 전압에 대한 기준이. 조금,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전기 산업법에 의한 부분이라고, 이건 한전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또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22에서 23.8kV까지 이런 식으로 전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2에서 4%까지일 때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써주셔야 되고 기본서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한전의 기준을 좀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발성 배전을 보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써주면서 한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써줬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쓰면 점수가 똑같이 나오지 않나요? 그럼 차별화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그럼 기본적인 거는 다 써주되 차별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전의 내용을 좀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소선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또 이제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14장은 저기가 안 되는데 일단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14장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